자, 제가 준비한 게 목차나 이런 거는 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사실 일부러 5일 동안 사실 잡으면서 했는 거는, 계약은 사실 반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 자체가 여러 번 돼야지 머릿속에 많이 사실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반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좀 그렇게 했는 것도 있고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수강생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으니까 좀 뭐 호흡도 좀 맞춰가면서 좀 하기에도 좀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먼저 사례를 제가 한두 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서 부교재로 나눠드렸던 이 계약서를 가급적이면 다 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좀 빨리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계약서까지를 봐야지 여기서 한 몇 개를 좀 건져가시는 게 있고, 나중에 좀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게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일단 가능하면 사례 먼저 한번 보고, 뭐 필요하면은 이론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서를 먼저 보든지 해서 그런 순서로 진행할 거고, 수업은 절대로 50분하고 10분 이상은 쉴 테니까 수업 중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말은 빨리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어렵게는 안 가르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벌써 제가 회사에서 나오고 한 5년 동안 제가 벌써 대학원이나 협회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르쳐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이거를. 왜 모르냐 그러면, 이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몇 분만 조금 이제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뭐 이력을 열심히는 안 봤는데, 혹시 뭐 변호사분 계세요? 없죠? 법무팀? 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나 법무팀도 이 계약서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계속 해야 알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계약서를 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영어로 중고등학교를 우수하게 마치고, 대학도 우수하게 마치고, 미국에서 로스쿨까지 공부를 하고, 실무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공부했는 사람이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영어도 네이티브인 건 당연하고, 수준이. 아니면 적어도 영어로 뭐 교육을 배웠는 게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법을 공부했는지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 자체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는 빼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더듬더듬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럼 당연히 어렵겠죠. 그럼 당연히 어려운 거를 어렵게 접근을 하면 더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계약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신이 있어도.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의사가 자기가 자신 있다고 자기가 수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의사도 자기가 본인 수술 안 하고, 이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게 법이나 계약이라는 게 항상 여러 번을 보고 자기 거는 굉장히 보기가 힘든 점들이 있어요. 이번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뭐 높으신 분들 많이 잡혀가시면서 그분들 중에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전직 검사분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조사받을 때 변호사를 같이 가요. 왜 가겠어요? 자기 일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있어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엔지니어로서 계약을 많이 봤다는 게,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을 하거나 내가 유의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것들을 급할 때는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특히 오신 데처럼 이렇게 큰 기업체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직접 만드시겠다는 것은 사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 일단 뭐 서로는 그 정도 하고, 자,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잡아요? 처음에 이제 MOU부터 할 거예요. 뭐 이게 뭐 영업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뭐 계실 것 같은데, MOU라고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자, 먼저 볼 건데, 자, 먼저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거 수업하기 전에요, 그 MOU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태어나 처음 들어봤다. 회사에서. 없죠? MOU를 쓴 거를 봤다.
아니, 그러니까 MOU를,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우리 회사가 작성한 MOU를 한 번도 안 봤다. 그거 있겠죠, 당연히. 아니, 그거 있어. 있는 게 정상이지, 그거를 회사 사인 들어가는 거. 근데 보통 MOU는 잘 아시겠지만, 언제 쓰냐면은, 영업팀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영업팀들이 MOU를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내가 MOU를 썼어. 근데 어떻게 썼냐면, MOU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서 이제 플랜트를 짓는 그런 이제 MOU입니다. 혹시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 아프리카 나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어휴, 험한 데 갔다 오셨네요. 그렇게. 또 딴 분은? 어디가, 예? 아유, 더 험한 데 갔다 오셨어요. 바가지 많이 안 쓰셨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뭐 아프리카 몇 군데는 갔다 왔는데, 뭐, 그냥 뭐 관광으로 가시면 그래도 몰라도 그냥 사업하러 가시기 힘드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나라 좀 무섭고, 일단 해만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뭘 짓는데, 자, 한국에 있는 A 회사가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예를 앙골라로 합시다. 앙골라의 어떤 B 회사하고 MOU를 딱 쓰려 그래요. 쓰려는 목적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내가 동네 추장인데 내가 추장 아들이다.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관청의 사람들 잘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내가 영업을 해주겠다. 내가 이걸 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뭐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게 뭐 돈을 네가 공무원한테 안 주면 뇌물은 아니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과연 발주처들이 어떠한 플랜트를 원하는지, 저기가 원하는 스펙은 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정보도 주고 해서 도와주겠다. 한번 써요. 자, 쓰는데 내용을 이랬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아니, 교재 보면 나옵니다. 그게, 자, First party shall execute the subcontract regarding as civil engineering of the project. 자, A가 프로젝트를 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자, 도와주는데, 보통 아시겠지만, 도와주니까 내가 먼저 너한테 경비를 줄게. 이런 한국 기업은 없어요. 아직까지. 사실은 원래는 뭐, 주는 게 맞겠죠. 그거를. 내일 도와주는 사람이면 내가 경비를 줘야 되는데, 경비 안 줘요. 들어가는 돈은 네가 알아서 써. 딱 이럽니다. 네가 알아서 쓰고 대신에 내가 수주가 되면, 자, A가 프로젝트가 어워디드, 이게 수주가 되면 그때 너한테 시빌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목에 대해 가지고 나는 너하고 서브컨트랙트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입찰 들어간다 해놓고 견적을 받아요. 그래서 견적 금액 예를 들어서 한 뭐 100, 아니 한 뭐 50억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그 50억에 토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입찰을 써서 됐어요. 잘 안 됐으면 편한데. 딱 되고 나니까 견적서를 받았어요. 딱 되고 나니까 난 사업주하고 이제 LOI를 받든지 EPC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너한테 야, 우리 이제 10일에 대해 가지고 서브컨트랙트 계약 쓰자 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가 딱 뭐라 그러니까 나는 100억 안 주면 못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럼 좀 이상하죠. 물어봐요. 너 아까 전에 그때는 50억 줬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레퍼런스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 자료고 내가 여기에 구속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일종의 이제 컨트리 리스크인데, 컨트리 리스크가 큰 나라일수록 오히려 급할 때는 계약을 더 따져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게 오히려 컨트리 리스크가 적은 나라는 계약도 잘 안 써요. 계약서도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 계약을 쓰면 지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컨트리 리스크가 큰 나라일수록 오히려 쓰는 거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고 나면은 불리할 때는 늘 계약서를 따지고 유리할 때는 없던 일로 하자. 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도 뭐 사실 쓰는 거 생각보다 좋아하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쓰고 나서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계약서를 꺼내고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숨겨요. 이거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떠드는데, 자, 이때 과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 너하고 계약 못 하겠다.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물론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 플랜트 조금 직급되시는 분도 계셔갖고 더 잘 아시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수주를 하면 바로 여러분 회사가 사업주하고 계약서를 씁니까? 아직까지 아침이라고 너무 다들 무거운데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있으면. 자,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안 쓰죠. 상업적 LOI만 줘요. 그냥 갑자기 LOI가 날라와가지고 너 일해라 이래요.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해요? 밑에 업체하고 계약서 씁니까? 안 써요. 그것도 LOI만 줍니다. 처음에는. 그럼 아프리카에서 토목을 LOI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가만 신분들이 막 들어오지 현장에. 현장을 이미 다 장악했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쓰자 이러는데 갑자기 금액이 못 쓰겠다. 나 그 금액으로 못한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몰아낼 수는 있을까?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한 1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6개월. 현실적으로 잘 못 몰아내요. 이걸 왜? 몰아내려면 그 나라 법원에 가든지 그 나라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경찰서 가면 모르겠다. 대부분 그래 나오고 이런 데서는. 왜? 자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컨트리 리스크가 큰 나라일수록 실제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자국민을 더 보호합니다. 이게 쟤들 떼쓴다 그래야 생각 안 해요. 계약서 이래 돼 있고 걔들 네가 LOI 줘서 일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왜 내보내냐 이래 나오는 거죠. 못 내보내요. 근데 돈은 더 달라고 그러고 그게. 근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공사 조금 깨작깨작 땅 파다가 못 하겠다 그래요. 왜? 계약서가 없고 금액 확정 안 됐으니까 나 일 못 하겠다. 그럼 또 경찰한테 또 찾아가요. 그럼 경찰이 뭐라 그러면 그럼 돈 줘라. 금액 확정 안 됐는데 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애들 다 불쌍하다 이러죠. 그럼 일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아프리카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은 좀 틀려요. 지금은 중국도 사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그게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게 갈 때마다 뭐 자꾸 막 빌딩도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꾸 좀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은 뭐 아주 뭐 때를 쓴다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이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정말 대단했어요. 보면은 이게. 그럼 무조건 현장 딱 장악하고 돈 더 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서 써요. 서브컨트랙트도. 쓰고 가다가 설계 변경인데 돈 안 줘 나 일 못 하겠어 하고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래요. 사실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뭐 간단하죠. 그냥 이제 지금부터 CM하고 PM은 이제 진급에 영향이 오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근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실제로 저 회사가 저랬을 때 저 회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계약을 MOU를 위반했냐. 그게 질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0년 정도 회사에 있다 나왔는데 뭐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아까 전에 좀 명단을 보니까 좀 더 뭐 짧게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내가 잘했으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죠. 직장생활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혼나는 거 제일 억울해요.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거는 내가 잘했는데 딴 사람 칭찬받을 때가 제일 짜증나요. 근데 여기서도 간단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본사로 보고가 돼요. 그럼 위에 계시는 임원분들이나 더 높은 분들이 이거 왜 이러냐 그래요. 아 그럼 쟤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돈을 더 달라고 그래? 쟤도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 근데 계약서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네가 잘못했네 이러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하실 때 사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터지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여기서도 현실은 쟤들이 현장을 점령해서 안 나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경찰도 안 내보내. 그럼 어떡하겠어? 근데 적어도 계약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쟤들이 나쁜 놈입니다. 라는 것 정도는 계약이 되어야지 일단 첫째는 여러분도 회사 생활에서 즐겁게 되시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 자체도 대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회사가 정당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케이스 1입니다. 자, 조금 늦게 오신 분 계셔갖고 다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MOU를 보고 있고요. MOU가 뭔지는 새로 오신 분들의 어떤 연령대를 봤을 때 아마 아실 거고. 그럼 이제 MOU라는 걸 썼는데 MOU가 어떤 나라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따면 너한테 토목을 줄게. 이런 프로젝트 MOU예요. 자, MOU를 썼는데 프로젝트 따고 나서 야, 우리 토목 계약하자 이러니까 원래 그 전에 입찰 준비 단계에서 줬는 견적 금액보다 2배, 3배 금액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야, 네가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 달라고 그러니까 난 너랑 MOU 체결 못 하겠어. 아니,
그래서 그게 하도 계약 체결 못 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게 계약적으로 정당하냐?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금은 다른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MOU만 할 거예요. 딴 거 안 나갑니다. 그래서 MOU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남아시아 다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고 동남아시아라고 하면은 미얀마 뭐 그런 데죠. 태국, 뭐 베트남, 라오스 뭐 다 가보셨죠? 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플랜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업 단계에서 그쪽 회사의 B라는 그쪽 나라의 B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체결했냐? 자, both party shall cooperate the project regarding as A is awarded the project. 뭐예요? 자, A가 프로젝트를 딸 수 있도록 이거 협력하자. 이게 별 내용 없어요. 막 쓰죠. 가서 와 우리 잘해보자. 특히 저기서 한 개 더 쓰죠. exclusively 배타적으로 협력하자. 썼어요. 자,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해. B 회사가 이제는 처음부터 파트너라고 좋다고 소개받아가지고 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업팀에 계시는 분이 딱 가니까 우리 지점장이 저 사람하고 한번 일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MOU까지 딱 쓰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협조를 안 해. 뭐 물어봐도 답도 없고 뭐 들어오는 정보도 막 틀리고 이게 자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식으로 쭉 가는데 누가 또 찾아와가지고 C라는 회사가 훨씬 낫다. 이게 쟤를 잡아야지 이 프로젝트를 딴다. 그 B는 아니다. 해가지고 C하고 MOU를 또 썼어요. 이게 자 썼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뭐를 실수를 한 건지 일이 바빠서 까먹은 건지 A한테 이 MOU를 터미네이션 한다 라는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리고 B도 통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땄어요. 그러니까 B가 A 회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하고 협력해서 프로젝트 따기로 했지 않냐. 그런데 왜 C랑 손잡고 프로젝트를 따냐. 내가 안 했는 거는 나 모르겠고 어쨌거나 우리 협력하기로 했는데 너 협력을 묻겠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달라.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C가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A하고 B가 손잡고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입찰하기로 했어. 이게 근데 그냥 B 버리고 자기 혼자 입찰 들어갔어. 이때 B가 들어오면 돈 달라고.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B가 뭐 해주긴 해줬는데 뭔가 좀 부실해. 내용이. 이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C랑 손잡고 A씨가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를 땄어요. 이때 B가 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돈이 얼마나는 건 내버려 두고 배상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보통 MOU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있던 케이스 1입니다. 첫 번째 저는 꼬이는 게 실컷 다 수주했는데 공사 안 돌아가는 거. 돈 더 달라 이래가지고. 그게 제일 꼬여요. 왜? 그때부터는 사업주한테 EPC 컨트랙터가 사업주한테 본격적인 책임을 지니까. 이게. 왜 그러면 그게 당연히 여기서는 공기 늦으면 그게 LD 내니까 사업주한테 부담하는 금액은 뭐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제일 크다. 회사의 리스크는 딴 거 아니에요. 회사 문 닫는 리스크가 아니라 무조건 돈의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서 터지게 되면 실제 리스크가 제일 커요. 왜? 금액이 제일 크니까. 두 번째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업체를 버렸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때 과연 돈을 주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사례는 안 썼는데 제가 딴 것도 하나 조금만 여기 판서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그냥 이거 미국을 할게요. 지도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 한국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일 정도나 뭐 좀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데 누가 와 있냐면 미군이 와 있어요. US 아미가.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이게.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죠? 미군은 한국에 있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미군 부대 철수 관련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철수라기보다는 만약에 미군 부대가 용산에서도 옮기가지고 다 평택으로 다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는 미군 부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들을 옮기는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입찰이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 입찰에서는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입찰이 한번 진행이 됐는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첫 시간이니까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있는데, 이때 당연히 이제 경쟁사가 뭐 A라는 회사 한국 미국, B라는 회사 한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딱딱 잡고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있던 애들이 정보를 많이 좀 빼려고 하겠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을, 그 정보라는 게 뭐 꼭 뭐 불법이냐 이런 게 아니고 뭐 예전 가격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기술 제한 같은 걸 해야지 좀 그게 유리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특징이 좀 다른 게 그런 데 대해서도 한국보다 굉장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확히는 이게 한국 기업이 하나,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보통 이런 거 입찰을 준비하게 되면은 특히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경비 문제 때문에 좀 아끼기는 해도 과거에는 합동사무소라 그래서 별도로 사무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해당 인력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니까 미국 사람 다 없었어. 이게 다 미국 본사로 다 도망갔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다른 팁인데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하고 일하실 때 이쪽 편 내에서 여기는 뭐 잘 사인을 잘 안 하지만 사인을 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진짜로 법적인 위반이 온다 그러면은 대응하는 방법이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 실제가 여기에 있는 미국 쪽 사람의 1명 정도가 실제로 미군 쪽에서 정보를 뺐는데 그 정보를 뺏는 거를 경쟁사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다. 니들 이러면은 우리 진짜로 여기 미국에 있는 국방부에 찌르겠다. 이거를 하니까 여기 있는 본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우리나라하고 수준이 틀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우리 직원이 아프리카에서 뭔가가 좀 이상한 짓을 했어. 그거를 경쟁사가 알아. 그래서 한국에서 찌르겠대 아니면 아프리카 나라에 찌르겠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할 거예요? 미국 기업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요. 얘들 다 바로 철수시켰어요. 그냥. 그래 아침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없어 전화하니까 인천공항에 있대. 왜 그러냐? 묻지 마라. 본사에서 없어. 복귀 명령 떨어졌다. 우리 가야 된다. 끝. 그거 다 가버려. 갑자기 봉 떴죠? 뭐지? 이러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서 편지가 한 통 와요. 한국 기업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 편지가 오는데 그 편지 온 사람이 우리나라 법무팀장 같은 사람이 편지가 딱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용이 골 때려요.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를 받았다. 그게. 보고를 받았다 아니야. 여기에 있는 누가 나한테 서류를 주길래 그 서류를 서류 봉투에 넣어서 주길래 내가 그 서류 봉투를 뜯어가지고 반 정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안 읽어봤다 이러는 거야. 첫 마디가. 안 봤다 이러다. 나도 보다 말았다. 그런데 내용이 찝찝해가지고 나는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한테 그걸 줬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가 이거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철수시키고 이 프로젝트를 드랍을 하는 게 우리도 좋고 니들도 좋은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오로지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일단은 철수시키고 두 번째는 나도 안 봤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정식으로 보고 안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그때 딱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리에 그걸 얹어놨길래 내가 그거를 뜯었는데 한 반쯤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난 도로 놓고 다시 밀봉해서 갖다 줬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는 뭐 그냥 아주 높으신 분도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러잖아요. 맨날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뭐. 이게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이게 아무도 안 믿지. 근데 여기서는 그럴듯하잖아. 봉투에 갖다 놨는데
뜯었는데 반쯤 보다가 다시 넣고 밀봉했다. 그 내가 밀봉했는 걸 줬는 거는 우리 공무 변호사도 안다. 이게 뭐 하여튼 오리뭉이 빠기가 좀 디테일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말이 맞는 게 실제로 잘하는 기업일수록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기업, 특히 엔지니어 쪽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조가 아니잖아요. 제조가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 발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있는 모든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회사라는 거는 뭐예요? 실제로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조선소는 하다못해 뭐 도크라도 있지. 이게 여러분들 회사가 중장비를 갖고 있다 안 이러잖아. 저 중장비 가지고 계셔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회사 자산이지. 그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중장비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여기가. 그럼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엔지니어링 회사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철학이 좋아야 되고 회사 팔러시가 좋아야 되는 거야. 최고 경영진들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 두 번째, 실무자들은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실무자가 팔러시가 강할 필요는 없고, 이게. 자, 어때, 뭐 좀 딴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철수를 했어. 그리고 그 봉투가 왔어. 그리고 드랍했어. 그래서 못 들어갔어. 왜? 입찰 참가 자격이 미국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실적이 있는 기업이. 못 들어갔는데 이건 좋아. 자, 근데 문제는 이거는 대기업, 이거는 중소기업이었어. 얘를 쳐요. 이 상황에서. 얘는 안 치고, 왜? 돈이 드니까. 미국까지 가려면. 그냥 얘를 쳐요. 니 왜 드랍했어? 이러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쳐버려요, 그냥. 이런 일이 있어요. 더 하나 또 웃긴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MOU로 터지는 거. 자, 뭐 이상한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자, 이렇게 입찰 들어갔어요. 이게 입찰 들어갔는데 이게 공공공사 입찰입니다. 여기 계신 회사들이 뭐 공공공사 입찰을 뭐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아마 않을 거예요. 주로 해외 쪽 많이 하실 건데 해외라는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보통 입찰을 들어갈 때 입찰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로 PQ 정도라든지 아니면 적격 심사라든지 해가지고 자격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낸 거예요. 이게 뭐 간혹가다 이런 일이 있어요. 특히 뭐하고 실적하고 관련될 때 이게 혹시라도 어디서 오셨노? 뭐 남부발전 이런 데 계신 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뭐 지금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관공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공사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를 쭉 따지는데 옛날처럼 아주 작은 공사는 최저가 입찰이라고 무조건 돈으로만 따지고 실제로 앞에서 많이 걸러냅니다. 저 회사가 어떠한 자격들이 있냐, 실적이 있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슷한 일을 해봤는 실적이 있냐는 걸 제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뭐 플랜트 같으면은 플랜트에서 뭐 배관 길이 얼마 이상 연결해 본 적이 있냐, 뭐 아니면 뭐 얼마 이상 용량 얼마 이상의 발전소를 지어 본 적이 있냐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실적을 넣은 거예요. 해외에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넣었는데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완공이 안 됐어. 그게 짓다가 말았어. 그거를 넣었는데 그게 또 용케 또 잡았어. 덜 지었다 이런 걸, 반만 지었다 이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발전소 같으면 발전소에서 터빈을 2개를 설치하는 프로젝트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개를 지었다. 뭐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지었다라고 해서 딱 올렸는데 실제로 그 발전소에 가보면 터빈 1개만 지은 거야. 중간에 1개는 뺐어 사업주가. 뭐 그럴 수는 있죠. 그게 걸린 거야. 용케 또 찔렀어 경쟁사에서.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잘렸어. 그때 얘가 쳐요. MOU 위반이다. 이게 네가 거짓말했다.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MOU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MOU를 놓고 생기는 분쟁이 우리나라 정서상 대기업 간에는 싸움을 별로 잘 안 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서도 2번 다시 안 볼 생각을 안 하고는 싸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법적 분쟁이 실제로 좀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오히려 일반 건설회사, 토목이나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분쟁이 더 많고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협력업체 군도 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개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지만 간혹 가다가 특히 어떤 기업, 해외에 있는 기업체들하고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대개 분쟁이 크게 생겨요. 이거는. 자, 요 정도로 일단 MOU에 대해 가지고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케이스 3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MOU 1은 조금 설명드리고 실제 계약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MOU 뭔지 알까요? 프렌트 계약에서 입찰 준비를 하면서 계약 파트너나 협력업체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MOU가 뭐의 약자인지를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처음 보시고, 뭐의 약자냐면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뜻이 뭐예요? 메모죠. 아무 뜻 없어요. 이해를 메모한 거.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MOU는. MOU는 저런 식으로 말뜻 자체는 그냥 회록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그냥 메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OU 자체는, 저 나왔잖아요. 당사자 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했는 것만 기록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념적으로 특정한 의무가 발생되는 건 MOU가 아니에요. 그게 MOU의 본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약하고 약속은 틀립니다. 이건 틀려요. 왜 틀릴까? 이런 거예요. 이제 다시 좀 원점으로 좀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계약하고 약속의 차이가 뭘까? 뭐 같아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위반했을 때 돈을 떼어야 되냐, 말로 떼어야 되냐, 그 차이예요. 그게 계약과 약속의 차이입니다. 자, 보통 여기 다 공대 나오셨죠, 대부분. 아니면 인문대 나오신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를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뭐 구태여 뭐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계약이다 법이다 이런 거는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는 조금 던지는 스타일로 강의를 이번에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덜 될 건데 다음 시간쯤 되면은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들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냥 쭉 들으시면서 그냥 몇 개만 머릿속에 채워놓으시는 거 하시고, 계약이다 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어렵게 느끼시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부러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글 쓰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써요. 이거는 공대 쪽이나 자연과학하고는 분야가 틀려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계약이다 법이다 정치다 정치학이다 사회학이다 이런 거는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그냥 일상생활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쉬워야 돼요. 그게 아주 쉬운 말로도 설명이 돼야 되고 아주 어려운 말로도 설명이 돼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훌륭하게 학업들 다 마치셨겠지만 민주주의가 뭐냐? 책 보면 정말 어려워요. 뭐라 써는지 아무도 몰라. 이거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민주주의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하지 말라고 막 일부러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민주주의는 그냥 국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정치한다 이거잖아. 이게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맘대로 하지 마라. 딱 이 얘기 아니야. 이게 그다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쉬운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원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현학적인 거하고 책을 쓸 때는 좀 어려운 말로 통섭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을 쓰면서는 다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계약이나 법도 용어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그 용어를 어렵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실력은 안 늡니다. 그러니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말 집에 계시는 자제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자제분 이따 치고 진짜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계약을 아는 거예요. 자, 거꾸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MOU가 뭐냐? 누가 물어봤어. 뭐라 얘기하실래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이러면 안 돼요. MOU가 뭐냐? 그냥 쓰는 거. 이래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돼야지 MOU의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과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본질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뭐뭐를 해야 하는 의무예요. 그럼 약속과 비슷하죠. 약속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문제는 이런 의무를 위반을 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럼 법적인 책임은 뭐냐? 내가 싫어도 강제적으로
발생이 되는 책임이 법적 책임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위반을 했어요. 책임은 생겨요. 하지만 법적 책임은 안 생겨요. 즉 강제로 뭐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정말 가기 싫어, 오늘. 친구한테 야 미안해, 내가 못 가겠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소짝이 날라옵니까? 돈 줘 이러면서. 나쁜 놈 이러면서.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 천연총각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하다가 헤어졌어. 소짝이 날라와요? 나쁜 놈 이러면서 2천만 원. 안 와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즉 그냥 내가 도덕상 내 양심상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는 게 약속인 거고, 내가 어기면 그 순간에 정말로 국가가 싫어도 강제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개입해서 억지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기는 법적인 책임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돈으로 때우는 거, 두 번째 이 계약이 끝나는 거. 자,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게요. 자, 우리 지금 계약이라는 걸 봤는데요. 계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당연히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뭐뭐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계약의 본질은 항상 이런 의무와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의무 위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어도 국가가 강제를 해서 개입을 했어. 법적으로 이거를 발생을 시키는 게 의무 위반이에요. 이런 의무 위반의 내용은 이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계약을 썼는데 어기면 때릴까, 국가가 개입해서? 팍팍팍 이러면서. 물론 그런 나라도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문 거. 보통 어떻게 할까? 네 잘못은 첫 번째 돈으로 때우라 그래요. 잘못했는 거를 말로 빌지 마라 이거예요. 사과하지 마라 이거. 사과 필요 없다는 거야. 사과의 명령은 약속. 그거는 그냥 연애. 지금부터는 결혼 이런 거야. 무조건 돈으로 때우라 이런 거야. 이제는. 왜? 그거 말고는 네가 이 의무 위반을 했는 거는 숫자로서 계량화될 수가 없고, 그러면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때워라. 이게 뭐냐면은 손해배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아니면은 계약서를 보시면서 무슨 레인벌스, 데미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영어 계약서에. 여기 오신 분들이 영어 계약서에 관심 있으시니까 조금이라도 있으시니까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레인벌스나 데미지라는 표현이 다 손해배상이고, LD 알죠? LD가 이거의 변형물이에요. 딴 게 아니고. LD는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플랜트 계약에서 계약자가 계약에서 줬는 의무를 위반을 했어. 그때 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잘못했으니까 돈으로 때워. 그 돈으로 때우는 거를 바꾼 형태가 LD인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이 계약을 끝내야 돼요. 이게. 이 끝내는 거의 개념이 한국말로서는 해지라는 게 있고 해제라는 게 있고, 영어로서는 terminate라는 게 있고 cancel 또는 reject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 교재에 나옵니다.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이런 효과가 왜 나올까 한번 보시면요. 자, 봐요. 이렇게 해준다라고 철석까지 믿었어요. 믿었는데 깼어. 안 해줬다는 얘기죠.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신뢰가 깨져요. 아니,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상처를 입어요. 그게 뭐 돈의 상처를 입든 마음의 상처를 입든, 쉬운 말로 제가 상처를 한 거예요. 그 상처를 돈으로 떼어라. 그게 손해배상인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두 번째로서는 이렇게 깨지죠. 의무를 깼으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신뢰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관도라라고 하는 개념이 해지, 해제의 개념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요거까지만 끊기가 싫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제가 왜 이러냐 그러면
원래 첫 시간이 그나마 20시간 하면서 또 지금 이 시간이 집중력이 제일 높아요. 이게 아마 다음 시간까지 정도. 그러니까 한 목요일 날 정도 되면은 아마 다들 힘들어가지고. 자, 제가 딴 계약을 예를 통해 가지고 저 계약의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반복을 좀 시켜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뭐 지어낸 계약들이 아니고요. 자, 이거 뭐 읽으실 수 있겠죠? 약혼. 계약할 때 약자예요. 이게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어느덧 자식들이 커가지고 약혼할 나이들도 아마 돼가고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실 건데,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에요. 연애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결혼을 지금 이미 하셨던 분들은 약혼을 다시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제 자제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법에 나오는 계약이에요. 이거는 엄연하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무조건 머릿속에 계약이면 늘 의무와 의무 위반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계약이다 이러면 항상 머릿속에 딱 첫 마디로 드는 게 내가 뭐 해줘야 되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 딱 그거 두 가지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일부터 혹시라도 회사를 가시면, 오늘은 뭐 아마 1시 끝나시고 다들 잠수 타실 거고, 이제 가시면 밑에서 보고서를 누가 들고 왔어요. 계약이 돼갖고. 야, 계약에 대한 보고서 한번 써봐. 이랬는데. 목차가 1, 정의. 이러면 집어 던져야 돼요. 아니면 목차가 1, 우리 회사의 권리.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게 아니야. 계약은 본질이 늘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라. 물론 의무 권리가 상충되지만 항상 의무 위주로 봐는 게 계약의 가장 큰, 계약을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뭐 다 가지고 계시고 뭐 차 다 있죠? 그 정도는. 집도 다 있으시죠? 한 2채씩은. 없나? 그게? 뭐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살 때, 핸드폰 정도는 그렇고 자동차 사실 때 제일 먼저 뭐 생각하세요? 저 차 이쁘다 이거 생각하나? 저게 얼마나 생각하죠? 아니 그래 생각하시나? 집도 다 한 번씩 다 여러 번 사보셨죠? 집 살 때 뭐예요? 제일 느낌이 저거 얼마짜리지 딱 이거죠. 본인들이 자기들 계약할 때는 늘 그렇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부터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여러분 뭐 백화점 가셔가지고 좋은 물건 봤을 때 첫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저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얼마일까 생각이 들죠. 내가 얼마를 줘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새로 나오면 저게 얼마짜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식으로 의무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보자마자 저 물건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저게 얼마냐 의무부터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계약도 무조건 의무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를 봤을 때 계약서가 의무로 시작 안 한다. 사실 그거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뭐 간부급 계시는 분들이 밑에 사람한테 계약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뭐 계속 궁지랑 거리면은 물어보세요. 야, 우리 회사 의무가 뭐냐?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계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의무부터 봐야 돼요. 자, 어쨌거나 약혼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조는 의무와 의무 위반이에요. 자, 어떤 의무가 생겨요? 결혼을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약혼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 아니고 지금부터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혼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둘이서 프로포즈 하는 게 약혼이에요. 성인 남녀가. 그냥 우리 결혼하자. 응, 알았어. 이게 약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깼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깨면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뭐가 생겨? 상처가 생겨요. 계약의 구조는. 어떤 상처가 생겨? 결혼하기로 했고 그 사람이 결혼 안 해주면 갑자기 우리 집에 있는 자동차가 퍼지나? 막 엔진 오일이 막 다 따라요? 아니면 우리 집에 거울이 막 떨어져? 그건 아니죠. 내 마음에 금이 가죠. 그러한 상처를 뭐라 그러면 위자료라고 그래요. 이게. 즉, 정신에 대한 상처를 돈, 즉, 손해배상으로 떼우는 걸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위자료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신뢰가 깨지죠.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나 좋아한다 그럴 때 언제 지금 와서 깨자고. 싫어, 깨. 보통 우리가 표현은 파혼이라고 그러는데 파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는 약혼의
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한자로서는 제자를 이제자를 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해제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한번 보세요. 이때 약혼했죠? 이때 약혼이 깨졌죠? 그러면 효과가 지금부터 약혼이 사라질까? 거슬러 올라가서 없던 일로 할까? 이거요. 1번, 2번 뭘까? 자, 약혼이 깨졌어. 약혼했다가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했어. 의무 위반은 뭐예요? 결혼 못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가지고 그거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기 싫다는 놈 억지로 잡아왔어. 옆자리에 앉아서 해라. 이럴 수는 없어. 그럼 일단 깨졌어. 그럼 그 깨져가지고 깨짐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줬는 거 돈으로 때워야 돼. 그리고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이제 없던 일로 만들어야 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지금부터 사라질까? 거슬러 올라서 없던 일이 될까? 이런 거예요. 자, 1번. 2번. 답은 2번이에요. 이게 해제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해제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제. 드러낼 제자예요. 한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러내서 없애는 그 해는 해방할 대자예요. 없애는데 드러내서 없애니까 애시당초 없던 일로 한다. 이게 해제예요. 이 표현이 영어로서는 reject나 cancel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영문 계약서에 this contract 예를 들어서 the owner may cancel the contract 아니면 the owner may reject this agreement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예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몇 번 더 반복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반면에 해지는 뭘까? 글자 그대로 이거는 멈출 지자를 씁니다. 없어지는데 계약했어요. 없어지는데 지금부터 멈추고 뒤쪽을 향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터미네이트예요. 이게 터미네이션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EPC 계약에서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EPC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졌어. 지금부터 이 계약을 끝내겠다. 미래를 향해서 끝내겠다라는 표현이 터미네이션인 겁니다. 자, 일단 요거 하고 MOU 잠깐만요. 요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MOU는 자, 보통 글자 그대로 뜻이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냥 낙서예요. 그냥 이해관계를 쓴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영역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가는 게 원래 MOU예요. 그 말은 뭐냐? MOU를 써도 거기에 있는 거를 어겨도 내가 적어도 돈으로 때우거나 뭐가 MOU가 끝난다. 이런 것은 개념적으로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게 MOU라는 거예요. 원래 MOU는 저런 거예요. 저 MOU 누가 제일 많이 쓸까? 아주 높으신 분들. 우리나라 보통 대통령들 가서 외국에 가서 쓰시는 게 다 저런 거예요. 보통 저걸로 언론에서 포장을 많이 하죠. 뭐 수주, 뭐 고용 창출 효과 2조 근데 다 개뻥이에요. 그건 진짜로. 저것만으로서는 효과가 안 생겨.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똑똑한 신문 기자들은 어떻게 씁니까? 대통령 순방하고 나서 MOU를 체결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이런 말 써요. 그게 저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표제 자체가. 그 안에 든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거지 겉보기에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런 식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데 타이틀은 버젓이 MOU라 써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가 발생이 되는 마치 계약과 같은 내용이 생기는 MOU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MOU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원래 의미의 MOU라 해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 두 번째 MOU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 타이틀만 MOU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효력이, 그러니까 즉 계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MOU라 해서 첫 번째를 원래 의미고 아무런 법적인 의무를 발생 안 시킨다 해서 non-binding MOU. 두 번째 거를 바인딩 MOU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